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봉현이 형입니다. 네, 봉현님 오늘도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이번에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 그리고 3년 전에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두 권의 책을 쓴 작가고요. 본업은 10년 차 직장인이고, 저는 이제 부모님 도움 없이 100% 월급이랑 부업 소득만을 가지고 이제 금융자산 중에서 우량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비트코인이랑 이제 국내외 주식을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봉현이 형님의 그 스스로의 제 힘으로 이번에 네. 이제 퇴사도 하시게 되셨잖아요. 의원 면직을 이제 신청을 했고, 네. 이제 그 사직서가 수리가 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떤 활동을 하실 생각이세요? 어, 앞으로는 사실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 그러니까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좀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우선은 이제 너무 10년 동안 달려왔으니까 잠깐 뭐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좀 휴식을 취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좋아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특히나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 좀 이야기 더 드리고 싶고 또 그 비트코인 저는 이제 개인 보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걸 공유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연말까지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할 것 같고 또 거인의 정원이랑 이제 세 번째 책을 또 제가 쓰게 됐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반감기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서 어떤 자산으로서만 이제 많이 집중을 하시고 계신데 그 이후의 미래도 사실 비트코인에 펼쳐질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네, 많은 분들께 또 제가 공부한 내용들, 그리고 현업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네,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고래동 공부에서 정규 강의도 네. 론칭하시잖아요. 아,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활동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고래동 네네, 공부에서 지난번에 그 1시간 반 정도 그 네. 1회 강의 해주셨을 때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어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어제 오늘. 네네, 그게 무엇이냐면 요즘 비트 가격이 너무 변동성이 큰 것 같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와, 저는 이제 네. 자다가 이제 몰랐는데 6만 5천 달러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이낸스가 새벽 어. 2시인가 3시에 접속이 안 될 정도로 트래픽이 몰려가지고, 아, 네, 아마 진짜요? 대규모로 청산이 됐습니다. 그 바이낸스가 순간 멈춘 거예요. 멈췄다기보다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포지션을 뭐 이제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 서버가 터졌다고 표현하는 거죠. 네, 접속이 안 야, 될 정도로. 네. 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야, 한국 그러면 사람들 자느라 몰랐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김프가 있어서 네. 사실 그렇게 많이 막 떨어졌다고 생각이 안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떠세요? 그쵸. 이제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업비트 기준으로 이제 잘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 보니까 음, 한국 사람들이 그 매도 행렬에 동참을 못 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김프가 뭐 거의 한 7, 8%까지 끼고 이제 어, 덜 떨어졌었죠, 상대적으로. 네. 또 그런 음, 면에서는 또 김프가 이미 한국에 좀 그 비트코인 사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네. 김프가 좀 막아준 격이 좀 있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네. 봉현이 형님 요즘에 이렇게 네. 변동성이 큰 이유랑 어제 또 이렇게 큰 네네. 하락이 나온 이유를 좀 뭐라고 보세요? 아, 우선은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대략 원화 기준으로 1억 전후로 되게 비트코인이 뭔가 특별한 이유 없이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현지 시간 기준으로 4월 10일 정도에 이제 미국에서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5%로 이게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보다는 상회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이제 기존에 전망했었던 걸 대비해서 좀 지연되거나 축소될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주식이랑 비트코인 할 거 없이 이제 조금 하락한 추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이제 보통 우리가 물가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삼는 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또 그거는 예상치보다는 또 조금 소폭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안도하는 움직임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가고 뭐 그러면서 한 일주일 동안은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뭐 한 대략 1억 전후로 뭐 왔다 갔다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 달러 기준으로는 한 68K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막 비트코인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변동성이 되게 크게 보이실 수 있는데
또 잘 아시겠지만 웅달님이나 뭐 저처럼 또 이제 오랜 기간 이 차트를 지켜본 사람들은 시장을 참여하고 지켜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정도 변동성은 이제 되게 편안한 느낌? 이제 음, 과거처럼 이렇게 격하지 않다라고 느끼는데 일단 초보분들은 아마 그렇게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밤에 4월 10일 새벽에 13일 새벽에 이제 한국 기준으로는 이제 급락을 했었던 이유는 사실은 뚜렷한 이유가 뭔가 나온 건 없어요. 뚜렷한 이유가 뭐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건 없는데 그 잘 아시겠지만 이란이랑 지금 이스라엘 쪽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마 전통적으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미국 국채 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려가지고 이제 채권 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채권 금리가 실제로 뭐 2년물, 10년물 둘 다 떨어졌고요. 또 동시에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던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좀 이제 빠져가지고 아마 그 전통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국채 달러로 수요가 음, 몰려가지고 일시적으로 좀 그렇게 급락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지정학 위기 때 빛을 발한다. 가격이 네네네.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거는 그냥 순간적인 거다. 네, 그 저희처럼 비트코인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당연히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자산이니까 음, 그런 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신생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네, 당연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단기 차익만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일단 비트코인이나 금을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마 이제 전쟁 나거나 전쟁 위기 되면 무조건 비트코인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플레이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닌 사람들이 더 많으면 떨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음, 부분들은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 장기적으로 보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당연히, 지금 부자인 사람이, 부동산을 100채 가진 사람이, 이란이나 이스라엘 100채 가진 사람이 어떤 걸 살 수 있을지라고 생각해 보면 답은 나와 있다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은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전후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 네,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락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말씀해주신 대로, 아이, 뭐 이 정도야. 그냥 뭐 약과지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최근에 네네네, 들어오신 분들은 불안해가지고, 아, 이거 네네, 지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더 사기에는 더 힘들고 막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봉현이 형께서 지금 좀 비트코인을 사야 하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우선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짧게 다가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몇 가지 기회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비트코인 반감기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21만 번째 블록마다 이제 보상되는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이게 프로토콜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음 주 대략 한 4월 20일 정도 전후로 이제 84만 번째 블록부터 비트코인의 신규 채굴량이 6.25개에서 3.125개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 측면에서 어쨌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많은 분들이 딱 반감기가 되면 바로 그냥 가격이 치솟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규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지. 만약에 시중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물량이 늘어나면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 음, 실제로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수요 측면에서 되게 유의미한 변화들에서 유의미한 변화들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또 잘 아시겠지만 홍콩 현물 ETF가 아, 이제 다음 주 4월 15일 날 이더리움과 같이 이제 승인될 거로 전망이 되고 그게 정확하게 언제 상장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웅달 책방 출연해서 그때 말씀드렸었던 건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들을 배신하고 먼저 현물 비트코인을 승인했잖아요.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게임의 룰이 바뀌어서 다른 나머지 나라들이 이제는 빨리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음, 갖춰졌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왜냐면 모든 국가가 사실 비트코인을 거부해야 반대해야만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1등인 미국이 먼저 발빼가지고 이제 도망가면 댐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음, 댐이 무너지는 순간부터는
더 빨리 도망칠수록 이제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빨리 선택할수록.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홍콩도 갑자기 뜬금없는 타이밍에 나왔던 것처럼 홍콩 이외의 국가들, 뭐 호주나 또 그 다른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한국도 올해 그 집권 이제 일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뭐 하반기 내에 추진하겠다라는 공약도 있었고 또 호주도 실제로 뭐 두세 달 안으로 현물 ETF가 상장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꼭 현물 ETF가 아니더라도 자국의 어떤 채굴 산업을 키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국가 안에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가지고 그런 수요 측면에서 집중을 하면 비트코인에 분명히 좀 호재가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뭐 싱가포르나 두바이랑 이제 그런 어떤 금융 시장의 허브를 이제 어떤 경쟁하는 쪽이라서 아마 저도 이 승인이 이루어지고 멀지 않은 시점에 이제 상장이 될 거고 상장되면 미국에서와 동일하게 중국 본토에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랑 주식시장 자체가 되게 침체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본토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대체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뭐 미국 채권을 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해칭하고 자산 가치를 방어했다면 이게 미중이 지금 어떻게 보면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국은 우리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이게 표현은 우리가 미중 패권이라고 하지만, 음. 네, 어쨌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자산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금이거나 비트코인이나 두 개인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아, 좋은 성질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거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수요가 이제 홍콩, 호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 이론 같은 데서 먼저 배신 때리는 사람이 유리한 그런 형국이 돼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음. 비트코인 현물 ETF 또는 뭐 이제 채굴 산업을 키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막 깜짝 서프라이즈로 이제 나올 거고 그 움직임이 텀이 길지 않고 굉장히 빠른 짧은 기간 안에 빠른 속도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막 일본 그 국민연금도 막 산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일본도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금을 주려면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수익을 네. 낼 수 있는 방법이 전통 자산에는 없다 보니까 신생 자산을 찾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일본에서도 검토를 하면 당연히 그 비슷한 규모의 국부 펀드나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연기금에서 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봉현이 형님 그 유튜브 채널, 네. 자체 채널 라이브에서 룬주 프로토콜을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아, 네네네. 요게 좀 생소하더라고요. 요거 좀 설명해 주실 아, 수 네네. 있나요? 그거 제가 사실 비트코인 이 수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벤트인데, 음.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이게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화면 공유 한번 해도 될까요? 네. 네. 이 룬주 프로토콜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전 사실 이게 비트코인 수요 증가처로 이제 제가 또 다른 이제 주목하는 이제 포인트인데요.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회 갈등도 늘어나고 기후 위기도 있고 뭐 질병도 있고 그 외에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비대면 문화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메타버스 가상의 공간이 활성화되는 시대에서는 이 NFT라는 걸 논 펀저블 토큰이라고 해서 이 NFT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개성도 표현하고 어떤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또 유지하는데 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NFT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NFT를 매수하지는 않지만 이 산업은 되게 관심을 갖고 제가 지켜보고 있고요. 그 혹시 웅달님 비트코인 오리지널스 프로토콜이랑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런 거 들어는 아, 봤는데 정확하게 개념을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선 원래는 그 이더리움이 이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 이제 구현이 되고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더리움에서 이제 유명한 게 이제 그런 NFT나 이제 여러 가지 토큰 발행하는 것들인데 이제 그렇게 NFT 같은 걸 발행할 때 그 만약에 발행자는 이더리움을 시장에서 사가지고 그걸 이제 이더리움 채굴자들한테 주면서 그 본인이 원하는 뭐 파일이나 파일 링크를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하거든요. 그렇게 NFT를 발행할 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사실은 2023년 1월에 이 비트코인 오디널스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도 이제 NFT 같은 거를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 2023년 1월 달, 2월 달 그때 그 3월에 그 미국의 은행 부실 사태 나기 전에
이 오디널스 프로토콜이 주목을 받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2000에서 2600, 700으로 한번 뛰었었거든요. 음, 쉽게 말하면 이 비트코인 오디너스를 통해서 이게 뭐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 사토시 뭐 데이터 첨부하고 그래서 일종의 NFT를 구현한 기술인데 그 비트코인 오디널스가 사실 몇 가지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뭐 정크 음, UTXO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불필요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있었는데 이 룬주 프로토콜은 그 비트코인 오디널스를 만든 사람이 이제 기존의 오디널스의 단점들을 보완해가지고 업그레이드된 비트코인 NFT 프로토콜을 오,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룬주 프로토콜을 이번 반감기에 맞춰서 84만 번째 블록 때 이제 론칭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금 수많은 NFT를 발행하는 네트워크가 이더리움도 있고 뭐 솔라나도 있고 뭐 아발란체도 있고 이런 식의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제 NFT를 발행을 하는데 그 발행하는 수요가 비트코인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웅달님이 만약에 예술가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뭐 디지털 작품을 그렸어요. 음, 그러면 내가 열심히 그린 이 디지털 작품을 어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려서 영구히 보존하고 싶은데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쵸.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원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이제 예술가가 본인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룬주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본인의 그림을 NFT로 발행을 하려면 또는 어떤 토큰을 발행을 하려면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을 사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사서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자들한테 수수료로 줘야 돼요. 그러면 이 NFT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시장 수요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뭐야 이번 반감기에 맞춰서 어쨌든 이게 론칭 예정이고 보통 이제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이 NFT 커뮤니티에 많거든요. 근데 이 프로토콜을 보더니 진짜 많이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NFT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나 역할이 많이 빼앗길 수 있겠다라는 실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그 홍콩 현물 ETF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NFT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위에다가 NFT를 발행하려는 수요가 같이 겹쳐서 늘어나면 아마 다음 음, 주, 뭐 다다음 주 이때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 가격에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오디널스, 뭐 룬주 프로토콜 이러니까 용어가 어려워서 생소하고 그래서 네네, 조금 이렇게 뭔지 했는데 또 봉현 형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네,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비트코인 위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게 많이 나온다. 뭐 이런 네 정도로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음, 원래 비트코인도 원래는 비트코인에서도 그 사실은 NFT 같은 거, 토큰 같은 거 원래 발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용량이 되게 제한적이었었고요. 아, 2017년도에 이제 네이티브 다시 말할게요. 여기 앞에 삭제하고 음, 2017년도에 세그웨이 업데이트 되고 이제 2021년도 템루트 되면서 그 비트코인 블록의 용량을 좀 많이 쓸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 이런 비트코인 NFT가 활성화될 그 어떤 기반이 마련이 됐었고 음, 2023년 1월에 이제 오디널스가 최초로 나왔는데 그거 또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마켓에서는 NFT 마켓에서는 이더리움 NFT보다 비트코인 NFT의 거래량이 더 많았던 적도 있거든요. 최근 기준으로. 오,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성능이 더 좋고 효율성이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룬주 프로토콜이 나와서 그 NFT 시장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걸 흡수하게 된다면 사실 이것도 비트코인 수요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을 못 하세요. 2023년 1, 2월쯤에 이 비트코인 오디널스 나오면서 그때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의 그 어떤 가스비라고 하는데 그 수수료가 되게 올라갔어요. 이거를 발행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음, 그런 걸 기억하시면 이 룬주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 같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비트코인 오디널스 만든 사람이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룬주 프로토콜을 이제 만든 건데, 그래서 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다음 주에 만약에 홍콩 현물 ETF가 승인과 동시에 상장이 되고, 반감기 겹치고, 그 다음에 이 NFT 하는 것도 어, 론칭이 되면 이 그러네요. 수요가 갑자기 겹치면 몰리면 이제 비트코인이 공급량이 어쨌든 반으로 줄어들고 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봉현님은 여전히 그 연내 한 2억 정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뭐 가격이 뭐 중요한 건 그건 가격은 진짜 재미인 거고 예측인 거고. 근데 거기에 네네. 대해서는 크게 변함은 없으신 건가요? 솔직히 그게 가격 전망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저도 이제 전망과 이제 바램을 같이 말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현물 ETF를 승인해 버린 이상 앞으로 1년, 2년 안에 저는 빠른 속도로 이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수요 지층이 바뀔 거고 이미 바뀌고 있다 생각해가지고 전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최소로 보수적으로 봐서 올해 연말 2억인 거고요. 네. 정말 뭐 좋으면 3억, 4억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전고점을 돌파한 이상 사실 위에는 매물대가 아예 없잖아요. 아래 매물대를 다 소화시키고 올라온 거라서 여기서 어떤 그런 망설이는 수요들만 다 정리가 되면 위는 상방이 아예 열려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진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만약에 환율이 계속 오르고 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기준으로는 뭐 저기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뭐 아르헨티나나 아니면은 뭐 베네수엘라나 뭐 레바논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로컬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만큼 충분히 더 오를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섣불리 지금 막 전고점까지 왔으니까 또는 전고점 대비해서 원화 기준으로는 뭐 30% 이상 높다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전 지금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2017년도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가 사원인 시절에 서울 아파트 이제 전고점 오르고 좀 더 올라가니까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파시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아, 2017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나이 네. 40대 분들은 그 상황을 기억하실 텐데 저도 그때 지켜봤었죠. 전 사원이었고 돈이 없었으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아마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저희 회사 부사장님이랑 이제 면담도 했어요. 면담도 하고 제가 쓴 책도 이제 선물 드렸었는데 그때 저한테도 마지막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연과장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사지 않는 거는 2017년도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아, 정말요? 부사장님께 그 말씀드린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렸고 제가 부사장님을 작년에 사실 처음 뵀었는데 작년 초에 그때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일 때, 2천, 3천일 때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임원 앞에서. 그때는 부사장님이 아니셨는데 음. 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근데 지금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에 5배가 올랐으니까 그걸 어, 여전히 기억하시니까 네. 자네 뭐 돈 많이 벌어서 나가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돈을 많이 벌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싶어서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드렸었고요. 그래서 음. 그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 돌파, 이제 전고점 돌파했다가 또 하락하고 하면서 이 부근에서 놀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뭐 홍콩 ETF, 호주 ETF, 전 세계적인 그런 수요, 룬즈 프로토콜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그 호재가 너무 크니까 네, 그 전고점을 넘어서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딱 보고 나면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위에 이제 그 옛날에 매수하신 분들이 없으니까 네, 그만큼 호재는 또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쫙쫙 올라간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뭐, 갑자기 뭐 비정상적으로 뭐 현물 ETF가 어, 취소되거나 이러지만 않는다면 보고 하면, 그리고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 네, 세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해칭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이 저는 비트코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지금 금투세랑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상 뭐 주식이나 이런 거에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약간의 뭐 우회해서 사용하던 그런 절세 방법들이 다 막히게 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이 자산으로서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필요성이 커지고 이제 그러면서 많은 자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 몰려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제 잠깐 네, 보니까 김프가 3%대 막 2%대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 김프가 이렇게 낮아진 거는 좀 혹시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사실상 이제 네. 김프가 10%까지 높아진 게 비정상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 이제 김프가 2, 3%가 사실은 왜 어떤 평온한 상태에서의 적정 저희가 생각하는 김프였었거든요. 항상 네. 봐왔던 김프. 근데 되게 쉽게 말해서 이제 국내 수요보다 해외에서 수요가 더 늘어났다라고 보통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음, 왜냐면 김프가 올랐다는 거는 우리 원화 거래소에서의 그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난 건데 반대로 이게 낮아졌다라는 건 글로벌 수요가 더 많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음. 그거는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홍콩이나 호주나 이런 걸 기대하면서 수요가 늘어나서 네, 김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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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봉현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환율이 지금 심상치가 네, 않잖아요. 심각합니다. 지금 1380원인가요? 엄청나게 네, 올라왔더라고요. 환율은 왜 이렇게 네. 오르는 것 같으세요? 환율은 아무래도 이제 이란이랑 이스라엘 쪽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서 음,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잖아요. 안전한 화폐를.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음, 특히나 우리나라는 사실 이 에너지 자립도 안 되고, 그다음에 식량 자립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원화 표기 자산보다는 달러 표기 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렇게 좀 원화의 가치가 좀 하락하는 게 일시적이지 않고 어쩌면 좀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사실 저는 환율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뭐 신입사원 시절에는 뭐 중동이랑 아프리카 쪽 이제 제품 수출 담당도 했었고 그다음에 동남아 쪽도 이제 수출 담당을 했어가지고 그래도 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는데 제가 신입사원일 때 2015년도였었거든요. 그때 달러 환율이 딱 1,000원이었어요. 음, 근데 지금 10년 동안 그 길게 봤을 때 변동성은 있었지만 지금 1,380원, 1,400원까지 하면 거의 환율이 40% 올랐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상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수출 경쟁력이 한 40% 하락했다라고 사실 보는 게 어, 맞는 것 같고요. 그 네. 이 움직임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세계가 이제 공급망이 단절이 되면서 이제 자국 산업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사실은 좀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또 특히나 중국이 내수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남는 재고를 해외로 싸게 되게 많이 뿌리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싸게 사서 좋다.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 장악을 하고 이미 장악했지만 더 장악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제조 경쟁을 더 떨어뜨리면 한 2, 3년 뒤에는 이제 가격 결정권이 우리는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국제 무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쉽게 함부로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막 세금을 매길 수도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약에 또 이런 흐름이 계속돼가지고 장기화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 경쟁력이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 원화 가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진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1250원, 1200원 이 정도를 그 적정 환율이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네, 물론 순간적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결국 10년, 20년 지나면 환율이 1700, 1800과 갈 거다.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점점 나타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결국 우리나라가 그 달러를 외화를 많이 벌어올 수 있어야지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 음, 현실적으로 이제 과거에 공급망이 단일화돼 있고 세계화 시절에는 사실 가장 많이 수혜를 본 국가가 어, 한국이랑 중국이거든요. 근데 그 네. 이제 공급망이 깨졌고 이제 미국도 사실은 리쇼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제조 시설을 다 이제 안쪽으로 가지고 있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배터리나 반도체 공장도 사실 거기다 짓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 반도체나 관련 인력들이 미국으로 채용되는 그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 음, 회사에서도 그제 후배 직원의 남편이 이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법인으로 이제 그 채용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가고 이랬었는데, 어,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저는 뭐 이제 학자도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 실제로 그 대한민국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그냥 제가 보고 느낀 거라서 그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런, 만약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월 소득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면 이런 걸 지킬 수가 있는 건가요? 우선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네. 방법은 달러 표기 자산을 많이 사는 거죠. 우리나라 아, 사람들이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은 전 세계 모두가 인정할 만한 이제 글로벌 자산을 사서 이제 국가의 부를 유지하는 것 밖에는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고 뭐 더 좋은 거는 이제 국내 기업에 투자해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뭐 이제 외국에 제품도 수출하고 그러면 좋은 건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그러면 달러 표시 자산 중에 비트코인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비트코인도 언제든지 원하면 달러로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달러 표기 자산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미국과 무관하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수요로 가져갈 만한 자산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 더 우월한 자산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우선은 뭐 한 가지 방법으로는 그 원화가 생길 때마다 비트코인이나 네, 미국 주식이나 이런 달러 표시 자산으로 빨리빨리 갈아타는 거. 그게 한 가지 네, 방법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뭐 갈아탄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그냥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 그런 외화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저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면 이제 옛날에 IMF 때 금 모으기 금 같은 거 팔아가지고 그 부채를 해결했듯이 또 똑같이 지금 상황에서는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사실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한국인이고 이 나라를 떠나서 사실 어딘 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물론 한국 기업에 투자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글로벌 자산을 많이 사두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자산의 가치도 어쨌든 방어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네. 그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그런 호재에다가 이제 앞으로 크게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그 네. 요즘에 보니까 비트코인 레버리지 상품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뭐 최근에 나온 거 뭐 두 개 정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투자하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미국 주식 할 때도 뭐 TQQQ나 아니면은 그 반도체 세배 레버지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 그 구글 파이낸스 들어가서 비교해 보시면 그게 1단위 변동성의 3배 이렇게 뭐 2배 이렇게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계를 길게 늘여놓고 보면 3배 이상 오르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구간에서는 그 롤 오버 하느라 비용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만약에 누군가가 현금이 많이 부족해서 레버리지 상품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전 진짜 극구 말리고 싶고요. 그거 음, 말고 차라리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현물에 투자하는 게 솔직히 좀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군요. 네. 아니면 차라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이게 부채를 일으켜서 비트코인을 뭐 매수하는 그런 기업을 사는 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음, 그 레버리지 인버스나 레버리지 그 배수 상품들은 음, 단기적인 움직임을 맞출 때 쓰는 거지 아, 장기 투자할 때 활용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 한번 이제 구글 파이낸스 같은 데서 1배수랑 3배수 상품을 뭐 시계열을 뭐 5일, 뭐 한 달, 3년, 5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네, 아마 차이점을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봉현님 혹시 이거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네. 한양대학교에서요, 아, 네네네. 비트코인 학과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비트코인 화폐 철학가일 거고 제가 기사 한번 띄워볼게요. 잠시만요. 아, 네.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네. 사실은 저도 이거를 보고 나서 어, 제 주변에 이제 어른들한테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어, 막 뭐 비트코인 뭐 미국 현물 ETF나 뭐 홍콩 ETF 이런 건 관심도 없으시던 분들이 음, 아니 한양대학교에서 비트코인 학과를 만든다고 이게 되게 인상이 깊으신가 봐요. 어, 그래서 이게 아마 석사 쪽일 거예요. 석사 과정에 아, 비트코인 석사. 화폐 철학과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신설해가지고 내년부터 뭐 이렇게 신입생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야, 그렇구나. 네. 야, 이런 것도 보면은 진짜 시대가 바뀐 것 같으신가요? 예, 어떠세요? 아무래도 세상이 변한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음, 이게 화폐도 다 디지털화 되면서 이런 것도 뭐 가르치는 기관이 생겼다는 것도 뭐 사실 이거 자체가 뭐 비트코인 가격의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음, 또 그리고 보니까 또 홍콩이랑 이런 데서는 이미 뭐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 어떤 교육 과정에 그 암호화폐에 관련된 내용들 설명한다는 것도 있고 아, 뭐 진짜요? 네네 그건 저도 이제 트위터나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짤로 도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엘사바도르나 아니면은 저기 그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는 진짜 실제로 그런 비트코인을 교육하는 그런 기관들도 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전화옹달님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우리나라 정식 교육 허가를 받지 않아서 그렇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쨌든 강의도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실 따지면 어떤 사회가 변하는 그 움직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되게 봉현님, 재밌었어요. 저거 혹시 내년에 생기면은 입학할 그런 시간 여유 있으시면 진학할 네. 의사도 있으세요? 아, 뭐, 솔직히 커리큘럼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네. 저는 그 솔직한 심정으로는, 음, 저기, 대학원비를 어,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 물론 공부도 당연히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제 네.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기보다는 지금 음, 뉴 미디어 시대잖아요. 이렇게 옹달책방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고, 사실은 네. 원하는 지식을 자기가 의지만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이제 취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음, 저는 사실 이런 학위나 학벌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저는 제가 필요한 공부를 이제 하나씩 찾아서 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뭐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아, 네. 고객님,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좀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혹시 뭐 네. 끝으로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 네. 우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은 진짜로 초연결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정말 실시간으로 전 세계 동시에 전파가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2015, 16년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솔직히 투자에 있어서 단기 변동성을 가지고 뭐 대응을 하거나 예측을 하는 게 이제는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변동성을 사실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 테슬라도 얼마 전에 언론에서 어떤 되게 부정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었거든요. 뭐 이렇게 저가 모델 포기했다는 식으로. 근데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갑자기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일론 머스크가 바로 그거에 대한 반박 기사를 이제 기사가 아니라 트위터로 올리니까 또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초연결된 세상에서 이렇게 어떤 자산이 어떤 소식에 급반등하거나 급락하는 게 앞으로도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벌어질 일이라서 그래서 저는 지금 옹달 책방 구독자님들이라면 이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이제는 정말로 특정 자산의 펀더멘탈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이 이번 2024년 미국 선물 ETF 승인을 이제 시작으로 다음 반감기인 2028년도까지 저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변동성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계단식 우상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수요층 자체가 기존의 어떤 개인이나 개인 고래나 아니면 소형 벤처 캐피탈에서 이제 국가, 뭐 기관, 그다음에 개인 중에서도 돈이 많은 개인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펀더멘탈에 집중을 하면 비트코인을 뭐 어떤 시점이 돼서 팔거나 또는 이만큼 가면 또 떨어지면 뭐 그때 다시 산다거나 그런 투자 전략보다는 적어도 2024년부터 2028년 이 수요층이 급격하게 변하고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이 구간은 매도 없이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사실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24년부터 적어도 2028년 다음번 반감기까지는 매도하지 말고 좀 변동성이 있으면 떨어질 때마다 더 사는 방식으로 대응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신생 자산,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계속해서 이제 대외적으로 어려워지겠지만 그래도 좀 부를 유지하고 또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 지갑에 보관하셔가지고 그 비트코인의 어떤 재산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부분에 또 장점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유님 혹시 그 네. 자산이 100이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네네. 어느 정도 담으실 생각이세요? 제가 지금 실제로 그 부동산 제외, 실거주 부동산 제외하고, 서울의 실거주 부동산 제외하고, 그냥 금융자산으로만 봤을 때, 제가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 팔란티어 이런 것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지금 비중이 거의 비트코인 8? 그 다음 미국 주식이 이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비중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반드시 저는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 투자 원칙,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거기에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자산이라서 일단은 비중 관리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팔지 않고 2028년까지 모아갈 생각이고요. 어, 만약에 제가 중간중간에 사실 저는 더 좋게 보는 미국 주식들도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금이 추가로 생겼을 때는 매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유님 다음에 네. 또 뭐 큰 이슈나 이렇게 급락이 있을 때 또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좋은 인사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 달부터는 이제 고래 동공부 카페에서 제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강연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또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들으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의 저자이신 봉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